그날 하늘은 회색이었다. 2월의 마지막 날 도로는 빙판으로 뒤덮여 있었다. 날씨 예보에서 경고했지만 준호는 경주의 할머니를 꼭 한번 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지난주 전화해서 손자들 얼굴이 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도 신났다. 할머니가 해주는 밤 구워주는 맛이 있기 때문이었다. 손미영 씨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아이들을 보며 웃고 있었다. 뒷좌석에서 쌍둥이 딸들이 장난을 치고 있었다. 소연과 소진이는 5살. 생일이 정확히 같은 쌍둥이는 그 자체로 기적이었다. 미영은 그 아이들을 낳을 때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다. 고속도로는 차량들로 가득했다. 오후 3시. 귀가 시간 전에 한적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빙판은 예상과 달랐다. 차량 한 대가 미영의 차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긴급 제동.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이들. 미영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충돌은 매우 격렬했다. 소연과 소진이의 차는 몇 번이나 회전했고 가드레일과 부딪혔다. 유리는 산산조각났다. 아이들의 비명소리는 곧 멈췄다. 그들은 의식을 잃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앞좌석의 어른 2명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뒷좌석의 아이들은 미세한 숨을 쉬고 있었다. 의료진은 빠르게 행동했다. 이것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유일한 이유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일부 부모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아이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집중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3시간 후 미영과 준호는 영면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백열등 아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딸들을 안을 수 없게 되었다. 소연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하얀색이었다. 천장의 조명, 의료진들, 그리고 낯선 얼굴들. 엄마, 아빠.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흘 후 사회복지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 표정은 소연도 알 수 있었다. 나쁜 소식이었다. 소연이 엄마 아빠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소연의 세상은 다시 무너졌다. 육체는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정신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5살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왜 엄마와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지를. 일주일 후 소연은 서울 강남의 새생명 고아원으로 배치되었다. 그곳의 원장 부부는 유명한 기독교 목사 가정이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소연을 돌보려고 했다. 좋은 환경, 영양 있는 음식, 학용품,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엄마의 품이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소연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을 입기 시작했다. 좋은 성적, 착한 행동, 누가 보기에도 모범적인 아이. 그렇게 되면 누구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원장 부부는 소연을 자랑했다. 우리 소연이 정말 착하지 않냐고. 고등학교 때 소연은 자신의 울음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심리학 책들을 펼쳤다. 트라우마, 상실, 애착, 그 모든 단어들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찾고 싶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들어갔을 때 소연은 자신이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확신했다. 강의실에서는 트라우마 치료법에 대해 배웠고 도서관에서는 밤을 새웠다.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느꼈던 그 깊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30대가 되었을 때 소연은 아동심리 전문가로서 완벽한 경력을 쌓았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상담실을 운영했고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형제자매의 죽음, 세상의 모든 비극이 그곳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소연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소연도 여전했다. 혼자였다. 자신의 상처는 깊기만 했다. 성공도, 돈도, 인정도 그것을 채울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의 절반이 어딘가에 남겨져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언니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 혹은 오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자신과 정확히 같은 누군가. 쌍둥이.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다. 고아원 기록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하에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막혔다. 자신의 기록조차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것이 진정한 고아라는 것인가.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소진이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혼자였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중에 알았다. 언니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자신과 언니를 분리하기로 했다는 것을. 담당 의사와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라고 설명했지만 소진이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본 언니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아는 것처럼. 소진이는 부산 해운대의 사랑이 집 고아원으로 배치되었다. 그곳은 강남의 고아원과 정반대였다. 낡은 건물, 부족한 예산. 하지만 낡은 만큼 따뜻했다. 고아원의 선생님들은 일이 많았고 피곤했지만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것만으로 소진이는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진이는 고아원을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학 진학이 불가능했다. 고아원의 예산은 먹고 살기에만 쓰였다. 그래서 소진이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처음 3개월은 지옥이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다. 허리는 부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월급을 받을 때의 쾌감은 말로 할 수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번 돈. 그것으로 자신의 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는 것. 편의점 일을 하면서 소진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다. 새벽에 가정부로 출근하는 아주머니들, 야간 버스 기사들, 밤새 일하는 택시 기사들. 그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은 따뜻했다. 소진이는 그들에게서 배웠다. 정직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3년 후 소진이는 편의점 관리사원이 되었다. 월급이 조금 올랐고 다른 직원들을 가르칠 책임이 생겼다. 5년 후 그녀는 소규모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될 수 있었다. 대출금을 얻어 명동의 한적한 골목에 자신의 편의점을 열었다.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가게,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곳. 명동의 편의점은 특별했다. 주변에는 고시원, 밤샘 노동자들의 쉼터, 그리고 노숙인들이 많았다. 처음에 소진이의 가게는 관광객들이 드는 평범한 편의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한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고시생이었다. 돈이 없어서 계란만 사갔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월급날이 되었을 때 소진이는 그 남자가 우는 것을 봤다. 계란으로 하루를 버텨온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그날부터 소진이는 남은 계란이나 밥을 그 남자에게 건넸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감사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고시에 합격했다. 편의점에 와서 소진이에게 인사를 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제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진이의 편의점은 바뀌었다. 낡은 형광등 아래 라면 냄새가 풍기는 그곳에서 무언가 신성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라면도 누군가의 저녁밥이 되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계란 주먹밥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밤새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곳이 집 같다고 말했다. 소진이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손님들이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지금도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눈물 흘리는 손님도 있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누군가는 자신의 상처도 꺼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편의점은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25년이 흘렀을 때 소진이의 손은 거칠었다. 금이 가고 상처가 있었다. 허리도 굽었다. 월급은 최소한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했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다. 자신의 절반, 자신과 같은 얼굴을 가진 누군가, 자신의 쌍둥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2024년 3월 명동 골목의 편의점. 저녁 9시쯤 소진이는 라면을 끓고 있었다. 한 손님이 들어올 때쯤 완성되어야 할 시간.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25년의 습관. 손가락 끝의 화상은 이미 무뎌졌다. 그때 들어온 여자가 있었다. 검은색 정장, 깔끔한 화장, 명품 가방. 명동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매우 조심스럽게 편의점 안을 둘러봤다. 마치 이곳이 위험한 공간인 것처럼. 그녀는 물을 집었다. 소진이가 카운터로 가려는 순간 계산대 앞에 여자가 섰다. 소진이는 손을 닦으며 나왔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마주침이 아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더 정확했다. 자신의 또 다른 버전을 보는 것 같았다. 자신이 다른 길을 걸었다면 될 수 있었을 자신. 깔끔한 옷을 입고 병원에 다니고 도시의 어딘가에서 사는 자신. 소연이 손을 떨리게 놀렸다. 혹시 당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꿈에서만 본 얼굴이었다. 밤마다 생각했던 그 얼굴. 소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혹시 1999년 2월에 태어나셨어요? 그 정확한 날짜. 자신도 그것을 이렇게까지 확인한 적이 없었다. 네, 내 생일이. 왜?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소진이의 목이 메었다. 25년. 이 말을 할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저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소연은 비틀거렸다. 한 남자가 소진이의 뒤에서 나타났다. 손을 잡아주었다. 남편이구나. 소연은 직감할 수 있었다. 저는 소연이고. 목이 메었다. 너는? 소진이에요. 그 이름, 자신이 밤마다 부르던 이름,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던 이름, 심리학 수업 중간중간에 떠올렸던 이름. 소연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편의점 한복판에서 낡은 형광등 아래서 라면 냄새가 풍기는 그곳에서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너를 찾을 수 없었어.
소진이는 소연을 껴안았다. 두 언니는 편의점 레지 앞에서 25년의 시간을 울음 속에 풀어냈다. 그게 아니야. 넌 성공했어. 좋은 삶을 살았어. 난 너만 생각했어. 너는 행복해야 한다고. 그래야 한 명이라도 우리 중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말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소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성공을 원해줬던 사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찾던 사람. 그날 이후 세상이 변했다. 소연은 소진이의 편의점에 자주 들렀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나중에는 거의 매일. 아침에 출근 전에 들렀고 일과 후에도 들렀다. 소진이와 남편의 일을 봤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손가락이 갈라지고 있었다. 허리는 더 굽었다. 하지만 둘의 눈빛은 계속 따뜻했다. 들어오는 손님마다 관심을 가졌다. 따뜻한 거 좀 마실래요? 뭐 먹을 거 있으세요? 제가 뭐라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소연은 느꼈다. 자신이 책에서 배운 것들을 소진이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상처 속에서도 남을 돕는 것,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심리 치료라는 것을. 그리고 소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이 공간에 있는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소진이도 변했다. 소연과 함께 병원에 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전문가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색했다. 낡은 손으로 소연의 팔을 잡았다. 내가 여기 와도 돼? 물론이지. 나도 비슷해. 소연이 손을 잡아주었을 때 소진이는 비로소 울 수 있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들, 밤마다 베개에 묻혀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자신의 상처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천천히 두 자매는 25년간 품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계획했다. 이 공간을 바꾸고 싶어. 소진이가 말했다. 어떻게? 누군가의 상처가 치유되는 곳으로. 너 같은 전문가와 나 같은 사람이 함께하는 곳으로. 소연은 미소 지었다. 상처가 빛이 되는 곳이라는 뜻이지? 맞아. 그런 곳. 명동의 편의점을 단순한 편의점이 아닌 따뜻한 쉼터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소연은 자신의 심리 상담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대학원 선후배 심리 전문가들에게 월 1회 무료 상담 봉사를 요청했다. 놀랍게도 모두가 동의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 소진이는 편의점을 개조해서 상담 공간을 만들었다. 한쪽에는 여전히 라면을 끓일 수 있도록, 다른 한쪽에는 따뜻한 색감의 상담실을. 이름은 상처가 빛이 되는 곳이었다. 소연의 도움으로 공간 리모델링 비용은 모금으로 해결되었다.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는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가 어떻게 치유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였다. 6개월 후 공간이 완성되었다. 낡은 편의점은 따뜻한 색감의 공간으로 변했다. 벽은 아이보리색, 조명은 따뜻한 노란색, 커피와 라면의 냄새가 섞였다. 희망이 흘렀다. 문을 열던 날 부산에서 온 고아원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다. 소진이가 보낸 초대장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을 숨기지 않는 두 여자를 봤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봤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중얼거렸다. 우리도 상처를 빛으로 만들 수 있어. 2년이 지났을 때 명동의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편의점도 아니었고 상담센터도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였다. 밤새 라면을 끓고 낮에는 상담을 하고 주말에는 자조 모임을 열었다. 고아원 출신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상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소연의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도 변했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포자기하는 청년들. 소연은 그들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소진이의 공간으로 소개했다. 가볼 곳이 있어. 너 같은 사람을 위한 곳. 편의점에 가보면 그곳에는 누군가의 따뜻함이 있었다. 라면 냄새와 함께 스미는 치유. 돈을 많이 내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눈빛.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반년마다 소연은 병원에서 아동심리학 세미나를 열었고 소진이는 그 세미나의 실제 사례 제공자가 되었다. 심리학 교과서에는 없는 것들이었다. 삶의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의 상호성.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로. 소연은 대학원 학생들에게 말했다. 이론도 중요해. 하지만 사람은 이론으로 치유되지 않아. 누군가의 따뜻함으로 치유돼.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 학생들은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다. 부모님의 묘소에는 이제 두 딸이 함께 간다. 엄마, 아빠, 우리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있다. 25년의 분리를 넘어 다시 하나가 되어 명동의 낡은 골목에서 상처가 빛이 되는 그 작은 공간에서 또 다른 누군가들이 자신의 상처가 쓸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한 소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엄마를 그리워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안아주었다. 한 여성은 그곳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을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한 청년은 그곳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는 충분해라고 말해주었다. 그것이 소연과 소진이가 찾은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자 새로운 형제자매였다. 상실은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더 깊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 25년의 분리가 있었기에 더욱 깊은 재만남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 재만남이 있었기에 또 다른 누군가들의 재탄생이 가능했다. 이것이 그들이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명동의 그 골목에서는 밤이 되면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누군가의 상처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빛으로 변해가고 있다.